이런 변화들, 리테일의 테크들의 변화들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그리고 네. 옴니채널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VR, AR을 네. 좀 섞어서 네.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시대에 대비하는 대책이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4P의 네. 변화도 있었는데 네. 제가 두 번째로 정리한 고객 서비스, 네.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 서비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감성적인 경험 서비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는 사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경험이 향상되는 면들이 기술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점은 어떻게 고객의 그 섬세한 니즈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뉴욕에 있는 나이키의 전체 6층 건물에 어떤 플래그십 매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매장 분위기 전체가 굉장히 미래형 매장인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최첨단의 매장 안에서 1층에 딱 가보면 그 사각형의 여러 종업원들이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대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그 신발 모양이 있으면 그 신발 모양이 어떤 컬러로 어떤 운동화 끈 예. 그리고 어떤 그런 디테일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맞추면서 그 디자인을 바로 모니터로 보여줘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면 2시간 안에 만들어줘요. 2시간 안에? 네. 보통 이제 그런 운동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특성이 네. 있잖아요. 네. 원하는 스타일이.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는 또 예를 들면 제가 또 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어떤 상품을 구입해서 바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싶을 때 줄을 서는 게 아니고 제가 원하면 그냥 그 안에서 제가 바로 그 봉지에 넣어서 제가 그 모바일로 바로 결제하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첨단 시스템도 같이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결합된 매장인 거죠. 이게 정말 세상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게 네. 느껴지는데요. 네. 두 번째 대책으로 제가 세 번째지만 실제로는 브랜딩 전략. 이게 보이 쇼핑 시대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짧아지면서 브랜딩의 가치가 변할 거다. 네네. 우선 근데 보이스 쇼핑이라는 게 굉장히 낯선 용어일 수 있어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탑재된 걸 그 스마트 스피커 이름이 이제 에코라는 건데요. 네. 그렇게 말하는 걸로 제가 이전에 구매했던 그 기록을 가지고 바로 상품이 주문이 되는 것을 보이스 쇼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지금 샴푸가 필요해. 그래서 그럼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봐야지. 그러고서 다 찾아보죠. 그래서 브랜드를 줄여서 여기서 그럼 뭐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그 문제 인지부터 어떤 브랜드를 비교 검색하는 단계까지를 원래 소비자들이 했는데 이제는 알렉사가 그 검색과 그 브랜드를 좁혀주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단축시켜준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책에서는 교통경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그 추천되는 브랜드들이 제가 대부분은 이제 거기서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럼 또 물어보죠. 그러면 또 다른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런 그 알고리즘대로 이제 추천을 받는 건데 결국은 우리 소비 생활이 이 알렉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브랜드를 살펴보지 않고 조사하지 않아도 알렉사가 뭔가 추천해 줄 거야? 네. 이런 식의 퍼셉션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비 결정 그 과정 자체가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완전한 의사결정 주도권을 사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묘하게 소비자의 그런 의사결정을 소비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제조업들은 네. 그런 유통망에서 가지는 AI 추천이라든가 네. 변화에 대해서 네. 어떤 형태로 대응해 나갑니까? 그냥 아마존에 잘 보이면 돼. 네. 이것도 사실은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미래 유통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 쇼핑의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의 브랜드를 이렇게 기억하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들이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어떤 브랜드의 특별한 모델명을 기억하는 건 이제 더 줄어들 거는 거죠. 그러면 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알렉사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해줘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추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네. 예, 아마존이 추천하는 그 브랜드에 속하거나 아니면 PB를 같이 작업을 하거나 그런데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 제가 꼽은 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상품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때 1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브랜드인지도, 네, 브랜드인지도. 1위가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세상으로 가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네. 제대로 된 브랜드인지도 그리고 네. 카테고리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게 그 말씀이군요. 네. 거기에서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게 독창성은 사실은 대중성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오리지널리티를 꼽은 이유가 얼마 전에 상수동에 블루바틀 예, 커피숍이 들었죠.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거의 12시간 기다린 사람도 있고 12시간에 예, 평균 6시간 뭐 네. 그리고 3시간 이렇게 기다려서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한 거예요. 오리지널리티는 어떤 그 장인 정신이랑 굉장히 연계가 되는 개념인데 그 미국에서 그 블루바틀이라는 커피 브랜드가 그 스타벅스가 정말 코너마다 거리마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는 네. 이들은 커피 맛 그래서 커피 맛에만 집중하겠다라 그래서 유기농 원두 뭐 그 공정 무역을 통해서 생산된 원두만 그 로스팅 해가지고 48시간 안에 그 커피만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는 커피 맛에만 집중하겠다는 그 장인 정신과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해서 요즘에 근데 그 많이 들어보셨던 보셨을 그 밀레니얼과 제너레이션 Z 네, 네. 예, 이들이 사실 좋아하는 것들이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고 그렇게 로컬 아이덴티티가 있는 브랜드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브랜드 독창성을 강조하는 게 생각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네, 거죠. 그 결국은 이제 differentiation이라는 게 네. 오리지널리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디지털 네이티브, 네. 그 밀레니얼 세대 네. 이런 거를 이제 또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세대들, 그 특히 네. 다음 세대들이 어떤 소비 네. 성향을 가질까 이걸 네. 연구를 많이 하셨던데 네. 그럼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이 한국 청소년들에게도 네.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네. 굉장히 그 사실 매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긴 한데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우선 보면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로컬 브랜드를 선호하고 이런 것 특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와 그 미국의 밀레니얼이 되게 비슷한 점인 것, 공통점인 것 같고 그런데 한국의 밀레니얼들은 그 왜 N4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좌절감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비 성향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그 소형 그 작은 사치감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립스틱을 사도 샤넬 사고 싶고 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좌절감 안에서 내가 예.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소확행. 소확행이라는 예. 그런 단어도 있죠. 예. 네. 소확행을 누리고자 하는 뭐 아니면 욜로 내가 정말 이번 한 번 살지 뭐 두 번 살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삶에서 중요한 예. 것들을 예. 그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런 트렌드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 정말 이게 핫이슈예요. 대체 네. 고용의 미래. 네. 한국은 상당히 심각한데 네.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느냐? 네.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에서 네. 자동화 무인화 그리고 이제 인간보다 기계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화 자동화에서 네. 대체된다. 네.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네. 에서 첫 번째로 이제 미래형 일자리를 파악해라. 네. 이걸 쓰셨어요. 과트너에서 네. 2020년까지 인공지능으로 1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네. 우리 여기까지만 읽거든요. 네. 일자리가 180만 개가 사라질 거다. 네. 우리 어떡하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23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다. 네. 새로운 영역에서의 그렇죠. 새로운 일자리인 거죠. 그럼 미래형 일자리 이거 뭐 말은 쉬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글쎄요. 제가 데이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어떤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능력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데이터.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연봉이 제 기억으로는 한 15만 불이 좀 넘습니다. 1억 8천이 좀 넘는 거죠. 오. 네. 초봉이. 네.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아, 이게 어떤 식의 패턴을 이걸 가지고 있구나를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그 과학이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것만 한다고 잘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소비자나 아니면 전반적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양도 필요합니다. 네.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죄송한데. 아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네.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뭐만 하면 그 혁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2차 산업혁명도 얼마나 어렵게 왔습니까? 그렇죠. 산업화 따라가는 네. 것도. 근데 그거보다 제곱인데 네. 4차 산업혁명을 너무 쉽게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을 잘 이겨나가는 인재가 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좀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찾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제가 가끔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뭐 대학 강연을 가거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자격증 준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었고 옛날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사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조금은 더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단순하게 데이터를 읽어내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보다 현재 사회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사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질까요? 왜냐하면 기업인들을 그러니까 기업 담당자분들을 관계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이 이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에디트를 뭐 계속 추진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가장 그 어떤 부족을 느끼는 영역이 분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술만 있으면 분석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떤 마케팅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그냥 기술만 공부한다고 기술만 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선은 오늘은 데이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기술적인 측면하고 사회를 보는 눈하고 그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가진 인재가 되면 미래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해서 마케팅에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소구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은 문화예술적인 감수성이 더해져야 가능하다. 참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자격증 시험과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단기간의 준비라면 장기적으로는 감성 지수를 높이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 이 문장 저는 지금 젊은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잘 좋은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책으로 제가 뽑은 건 데이터 전략. 근데 이 표현이 되게 가슴을 찔렀는데 데이터의 활용을 먼저 생각하고 데이터를 구축해라. 이게 근데 뭐 데이터가 뭔지도 모르는데 활용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 요즘 워낙 그 빅데이터라는 말이 너무 일반화돼서 일반인들도 뭐 빅데이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빅데이터의 원래 의미는 그 양적으로만 이렇게 많다고 해서가 빅데이터가 아니고 어떤 그 정형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구매 이력 이런 것들은 정말 정형화돼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쉽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어떤 뭐 소비자 리뷰를 남겼어요. 아니면 나중에 컴플레인을 했어요, 이메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비정형화돼서 어떤 정형화된 틀로 분석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도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빨리 구축되고 있고 축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제가 그 심리 통계를 부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저희 통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인상적인, 지금도 이렇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을 수는 있죠. 그걸 모아서 분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분석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식의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이 먼저 데이터를 모으기에만 급급하면
나중에 다 모으고 분석까지 다 했는데 실제로 쓸 데가 없는 쓰레기가 나오는 거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음, 높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되게 강조하는 건데 저기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허마센션이라는 슈퍼마켓이 있는데 네. 그 슈퍼마켓은 그 매장 중심으로 3km 안에 있는 그 가정들이 어떤 온라인 주문을 했을 때 30분 배송을 해줍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 그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이들이 뭘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그렇게 미리 주문해서 배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미리 먼저 어떤 식의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정말 리드할 건지 이런 약간 선도적인 입장에서 어떤 데이터 구축을 그러니까 구축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모인 데이터는 정말 데이터일 수밖에 없는 그냥 데이터로 끝난다. 네, 이게 그렇죠. 인포메이션이나 날리지로가 될 네, 수가 없다. 네. 예. 아 정말 이게 네. 저는 이 데이터만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다. 네. 좀 활용을 먼저 생각하고 하고, 데이터를 모집하라. 네,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책을 네.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리테일의 네. 미래 보시면 이제 제가 진짜 줄도 많이 치고 네. 또 칼라로 이렇게 직접 찍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진짜 제가 소개하셨다. 찍은 사진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렇게 사진들 손도 그럼 교수님 손이신가요? 저건 아니고요. 아 이건 아니고 하필 이거 아닌 걸로 골랐습니다. 예, 네. 리테일의 미래를 봤는데요. 네.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꼭 한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현실을 끌고 가시는 네. 시대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CEO잖아요. 네, 네. 우리 CEO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싶으신지. 네. 제가 오늘 이 첨단 기술과 이런 정말 그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산업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어떤 첨단 기술에 너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본질이 뭔가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리테일이나 어떤 기업들의 그 본질은 소비자가 어떤 게 필요한지가 되게 그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무인 매장이라던가 뭐 모바일 결제, AR, VR 이런 거 다 좋은 기술이죠. 인공지능 쇼핑 비서 꼭 필요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떤 리드를 해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 기술만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바람이고 예. 네. 예. 그래서 소비자의 본질을 더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한 번 더 이렇게 틀어서 네. 다시 한 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네.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본질이 네. 사실 기술이 아니고 소비자다. 네. 네.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미래의 기술하고 네. 글로벌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네. 한국의 모든 네. 리테일 산업들을 다 직접 연구하시고 직접 발로 네. 이렇게 다니시면서 네. 자료를 찾아주셔서 정말 좋은 석학 한 분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 배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유통 그리고 한국 리테일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네.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특히 미국에서 날아와 주셔가지고 또 이제 며칠 안 있어서 네. 열흘 정도 있다 다시 미국 돌아가실 네. 건데 잘 즐거운 여행 되시고 네. 자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